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사 엠베서더 폴륨 인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모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주라는 분야가 저희가 우리 한반도 그 평화를 위해서 연결하는 데서 저도 상당히 저희가 오늘 느낀 거는 10여 년 이상 동안 이런 활동을 하면서 우주와 우리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달 동안 전에 이제 한번 준비해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우주 분야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는 나사 엠베서더로서 제 강연은 프레젠테이션 어떤 나사나 JPL이나 캘텍의 그 오피셜한 그 오피니언이 아니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퍼센트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또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 이렇게 단어를 만들면은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테이블 오브 컨텐츠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모든 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해서 우리가 아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나사가 어떤 조직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하고 세 번째는 나사의 발담사 네 번째는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한미의 우주 협력이 어느 형태가 있는지 그걸 현수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나사의 화성 탐사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이런 탐사들이 인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제 강연 듣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관련된 과연 이제 우주 탐사가 한반도에서 어떤 기회와 어떤 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낼까 합니다. 자, 유니버스는 이제 먼저 현재 저희가 그 과학계에서는 어떤 우주가 확대하는 걸 알면서 먼저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핵성되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가 생성됐다는 것을 거의 동의하는 하고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그래서 한 180억 년 전에 138년 전에 우주가 확장되면서 우리가 지금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계라든지 별들이 형성됐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중 하나인 저희 관심사는 저희 은하계겠죠. 은하계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보면 approx 포지션으로 써낸다고 해서 저희가 있는 가정대로 왼쪽 편에 있네요. 여기에 있는데 보게 되면 이제 사실 천문학에서는 모든 별들을 태양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태양도 하나의 별이고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것들은요. 평균 전반적으로 다 행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밤하늘에 보는 별들을 태양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지구가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있는데 오늘 제 강의는 지구와 그 문제는 조그만 달과 그 밖에 있는 화성에서 이루어지는 사실 우리가 영상을 보는 많은 우주의 전 세계에서 발전되는 우주 탐사가 바로 이 조그만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사실을 보면은 우리가 갈 길이 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구와 근지구, 그 다음에 달, 화성 보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 결국 우리 한국 전쟁과 상당히 관련이 있죠. 2차 대전 이후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소련과 미국 주대 민주주의원이 이제 힘의 대결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50년대 중반부터 계속 어떤 우주에서의 패권 경쟁을 하겠다. 그런 이제 힘의 대결이고, 그래서 1958년도에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밖에 보내면서 대응하기 위해서 나사가 1958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많은 경우에 나사가 어디 있어요? 여쭤보는데, 나사는 분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우리가 맥도날드 어디 있어요? 하면은 사실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사는 10군데 필스 하나와 워싱턴 DC 이제 이걸 조정하는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헤드쿼터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국인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체 소유로 해서 나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휴스턴에 있는 그런 인간 탐사를 이제 휴스턴에서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장스 스페이스에서. 그럼 지금 제가 강의하는 로스앤젤레스 근교에는 JPL이라는 곳은 보통 이제 기계 탐사를 중심으로 하고요. 보통 이제 유명한 곳이 플로리다 이제 올란도 근처에 있는 캐너버 스페이스에는 발사체가 있는 케네 스페이스라가 있죠. 그래서 이 10개 기관들이 보통 자기네들의 임무를 골고루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버짓을 보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제 돈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규모를 알 수가 있는데, 저기 1958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면 이제 64년도나 67년도 때 상당히 이제 그 GDP의 한 4.3%, 4.5%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때 알 수 있죠, 저희가. 바로 아폴로 미션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우주 탐사는 국가 안보의 문제였습니다. 과학적인 탐사보다도 국가 안보에 중요했기 때문에 거대한 그 자본이 투자됐고, 평균적으로 이제 그 이후로는 미국이 아폴로 미션 통해서 어떤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그때는 GDP 한 0.5%를 계속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현재 올해 예산은 24 빌리언 달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전체에 대해서 돈이 어떻게 쓰는가 보면 전 세계 국가 그 비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1년 작년까지 92.4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이제 국가, 전 세계 중국, 미국, 뭐 러시아, 뭐 한국, 뭐 다 포함해서 유럽 다 포함해서 이 정도 썼는데, 놀라운 것이 한 60% 정도가 미국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봤을 때 압도적인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물론 중국이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그 스케일의 차이는 상당하다는 사실. 그리고 나사는 이 예산에서 한 40%가 민간.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이제 국방부나 이제 또 해양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어떤 우주분야의 투자는 상당히 있고,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트렌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탐사하는데 어떤 목적을 하냐면요,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큰 그림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탐사의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나사는 과연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해하고요. 두 번째는 생명체의 근원을 알고 싶어합니다. 생명이 어디서 시작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구 환경을 이해하고 지구를 보존하는데, 지구의 우리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데 목표에서 3가지 목표로 탐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 탐사를 통해서 뭘 이루고 싶냐면, 항상 하는 것에서 나사 스타일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하지 못한 것들을 해봄으로써 새로운 기술과 어떤 기술과 과학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죠. 그런 많은 탐사 중에서 예컨대 아폴로 미션 같은 경우는 그걸 탐사해서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도 만들었고, 어떤 MRI 같은 것도 만들고, 저희가 하는 스마트폰이나 텔레폰에서 모든 이걸 스핀오프라고 하는데 지구 경제에 상당히 큰 도움을 많이 수십 년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는 이걸 통해서 어떤 국제적 협력, 그 다음에 국가기관 내에서 협력, 그걸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과학적 사고를 하게 한다면 국가 경쟁력이 많이 상승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게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에게 많은 그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탐사는 보통 우주 탐사를 우리가 보면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데 6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보통 이제 그냥 지나가는 거, 멀리 갈 때 이제 한번 지나가는 거, 마치 KTX가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듯이 그런 거와, 두 번째는 이제 궤도선, 세 번째는 이제 착륙선, 네 번째는 로벌, 이제 기어다니는 이제 여러분들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이제 표본을 갖고 오는 건데, 향후 50년 동안 나사 탐사의 가장 핵심은 여러 태양계 곳에서 표본을 갖고 오는 게 나사의 향후 반백년의 그 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인간 탐사를 하는 것이 6가지 이제 방법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나사가 이제 달을 가게 되는데 어떤 이유일까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폴로 미션에서는 중요한 건 어떤 국가 안보가 이제 중요한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향후 아폴로 미션 통해서 이제 미국이 그 구소련과의 그런 경제에서 이김으로써 그때 협력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기초를 통해서 우주국제정거장이 만들어집니다. 1998년부터. 그래서 20여 년 동안 이 지구 근지구에서 상당히 많은 우주 공간이 우리 인류 신체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는 나사의 전략은 뭐냐면 근지구는 이제 상업용으로 다 넘겨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스페이스X나 그런 거는 국가 주도로 고의적으로 이게 키워가는 겁니다. 모든 트랜스포레이션 그런 것들 하면서 왜 그러냐면 2000년 이후
미국 경제의 한 10%가 지금 항공산업에 관련돼 있거든요. 그걸 이제 국가 주도적으로 키웠죠. 그래서 바로 우주 경제를 통해서 다시 국가 성장 동력을 사용해서 근지구에서 모든 활동, 인공위성을 만드는지 어떤 GPS 만드는지 여러 가지 활동은 개인 격차에 넘기는 것이 나사의 지금 전략입니다. 그래서 나사는 과학 탐사의 본연의 자세인 과학 탐사의 중심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달 탐사를 이제 가는데 아폴로 미션과 다른 건 뭐냐면 아폴로 미션은 그냥 그때 여러 군데 가보는 거거든요. 이번엔 장기 체류를 위해서 합니다. 장기 체류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14개 회사를 고용을 해서 또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모든 운송이나 그런 거는 개인 회사를 통해서 고의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많이 키워냅니다. 그중 하나가 여러분이 아시는 스페이스에서 이제 블루오리진의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달 탐사를 통해서도 다시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또 거기 게이트웨이스도 이제 만들어서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달에 원하는 착륙지를 여러 군데 참여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미국의 전략은 뭐냐면 그 당시 국가 안보였지만 아폴로 때는 이 아르테미스 스토어에서는 뭐냐면은 어떤 경제 부문을 위해서 이런 그 커머셜 루너 페이버 서비스, 그러니까 택배 서비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개 택배 서비스 회사를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미리 다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나사의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이제 써머리는 뭐냐면 20여 년 동안 국제정거장에서 상당히 많은 기술을 습득했다. 자, 그 다음에 달로 가서 실험을 해보자. 장비를 많이 개선하고 그 다음에 40년대나 30년대 화성으로 인간을 보내자는 게 나사의 향후 인간 탐사의 큰 로드입니다. 자, 다음 번째는 이제 그럼 한국은 어떻게 참여했는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 세계 정권에 의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정권에 의해서 이제 많은 우주 탐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협력이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 때 2010년에 한미 우주 협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여러 나라들 상당히 많이 관심 있게 봤는데 민간 차원에서 화성 탐사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참여를 같이 동반한다는 것이 이제 주된 이거 국무성 웹사이트에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달 탐사에 그 아르테미스 그 협약에 대한민국 정부도 참여하게 됐죠. 참여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 보는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입장은 뭐냐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발전됐기 때문에 기여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 나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바라고 있는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 그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우주 협약에 대해서 강력 공고한 그 협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정부에서 계속 한미 우주 공조가 확대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을 볼 수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올해 8월에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달 탐사선이 출발합니다. 여기는 여러 장비가 있는데 그중 나사 탐사 장비 중 하나가 뭐냐면 나사의 장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장비 중 하나가 이제 나사 장비가 실리게 되죠. 9명의 나사 과학자, 관련 과학자를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이제 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중 이제 하나는 뭐냐면, 바로 향후 달 착륙지 선절 과정, 착륙지에서 호흡을 걷는데, 대한민국 큰 결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8월, 올해 막, 이제 3개월 안에 8월에 이제 발사될 걸로 지금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성 탐사는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그 2015년부터 참여한 게 화성 탐사이기 때문에 딴 분야보다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화성은 이제 기울기 보면 이제 조금 똑같은 기울지 않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죠. 이제 화성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사실 그 좀 죽은 행성 같잖아요. 이게 보면 사실 이게 철이 녹슬어서 이제 했다는 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색깔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아시면 철이 녹슬면 이런 색이 되잖아요. 결국 물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물과 수분이 있었다. 그럼 과거에는 생명체가 있었을 거라면 이게 죽음이 암시하는 거죠. 이거 생명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당히 그 중요한 암시죠.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태양과 지구 평균 이제 항상 뭐냐면 그 궤도기 올빗이기 때문에 일립스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원에 거리가 항상 변하죠. 거리가 항상 변하고 이 타원형이기 때문에요. 한 1.5 그 지구와 그 태양과의 거리 저희 거리는 한 그 1.5배거든요. 화성과 태양과의 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예측하셨을 때 이제 한 바퀴 도는데 더 많이 걸립니다. 한 2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크기는 저희의 지금의 한 반, 달보다 한 2배,
지구보다 한 반배 정도 되고요. 크기는.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겠지만 기초적인 물리성을 보면은 질량이 약하니까 아무래도 중력이 약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화성으로 이동하시면은 몸무게를 3분의 1로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지구에서 고생하시거나 화성 이주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아주 체력.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르신분들 같은 류마티스나 그런 데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고자시면은 그렇게 뭐 신체적인 장애는 그런 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추운데 지금 여름 때 정도면 이 정도 온도 된다. 지금 LA에 뭐 60도, 7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추울 때는 이제 아주 춥지만 저희가 가지고 그냥 적도 근처거든요. 거기는 남극 정도 되죠. 남극에 지금 사람들 있는데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온도는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우주 사람에서 비용이 많이 들게 이 중력 때문에 이게 나갈 때가 비용이 많이 들다. 추진체가. 근데 나중에 이제 화성에서는 지름은 반 정도 되지만 그 질량이 약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체를 좀 써도 나온다는 이제 공학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요. 나중에 지구를 귀환할 때는요. 단점은 뭐냐면 이게 지구는 이렇게 들어올 때 그 마찰 때문에 이제 그 속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대기권이 1%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속력 줄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혹시라도 나중에 화성에 이주하시게 되시면은 그렇게 있으면 그 방사선에 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대기권이 약하기 때문에 1%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구에서 한 1년 하루 거기 있으면 1년 동안 저희 지구에서 그 경험하는 방사성 수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피부암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우주복 항상 입고 다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이 상당히 힘들다. 대기가 낮기 때문에 이게 비행차가 상당히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가 96%가 이산화탄소예요. 이번에 이제 보낸 로봇 하나가 뭐냐면 산소를 이제 추출하는 거거든요. 산소 추출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제 로켓 추진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나사가 지금 관심 기울이고 실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탐사는 처음으로 이제 그 60년대부터 이루어졌는데 이 스크린이 오케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20년대 계속 지속적으로 60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자 이제 이게 성적표거든요. 이게 성적표입니다. 이게 성적표가 뭐냐면 그 끝자리에 X점 다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고 이제 녹색은 이제 성공한 건데 거기 보시면 요거 이제 초기에는 구소련과 미국의 어떤 화성은 이제 냉전 체제 그 실험 대상이었죠. 누가 먼저 성적 확률하나. 그래서 이게 냉전 체제에서 얘기한 그런 이제 1970년대까지 그런 경쟁이 있었는데 구소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실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나사가 상당히 미국이 압도적이었죠. 압도적이었고 나사도 좀 실패했지만 2000년대부터는 실패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그 아랍에미리트와 중국이 착륙하기 전까지는 나사가 유일하게 화성에 착륙한 국가였습니다. 그 여러 국가들이 실패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착륙을 한 번도 성공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화성 착륙이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1975년도에 착륙한 성적표인데 이렇게 많은 기계들이 갔고 보통 이제 아까 말씀했지만 나사의 탐사는 화성을 가던 뭐 토성을 가던 그 작물을 쓰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말했지만 우주를 이해하고 생명체의 근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지구 환경을 이해하고 그런 건 보호하고 싶은 건데 그걸 쓰기 위해서 여러 행성을 가게 되는데 화성도 예외는 아닌 거죠. 결국 화성에 과연 생명체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중 하나가 저희가 질문이 과연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왜 저희가 가는 곳이 물 있는 곳을 가거든요. 왜냐면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생명 흔적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지? 물이 존재했던 곳으로 가면 되겠네. 그래서 착륙지 선정할 때 나사 과학자들은 바로 물이 과거에 존재했던 그런 곳을 선정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금 퍼시버런스 로버가 지금 화성에서 이제 작년에 도착한 기계라 그 기계가 가격이 10분의 빌리언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화성에 생명이 거주하는 환경이었는가, 그다음에 흔적이 있는가, 그다음에 표본을 갖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목적 중 하나는 뭐냐면 인간 탐사를 준비하는 건데 과연 화성에 어떤 자원이 있고 어떤 위험 물질.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과학적으로 볼 땐 발암 물질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그 어떤 화성 토양.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냥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그냥 쉽게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것이 사전 조사가 다 된 다음에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2020년대 저희가 이제 보통 펄스면스 오버가 이제 제가 지금 강의하는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이제 JP에서 제작이 됐고 플로리다에서 올란도 근처에서 발사가 됐죠. 하나 이제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 화성과 지구가 가까워질 때가 있어요. 26개월에 한 번씩. 그걸 런치 윈도우라고 하는데 그래서 2020년 7월 30일 그 근격에 유럽, 그 아랍에미리트와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다 같이 발사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를 놓치면은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발사하는 겁니다. 그럼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도착했죠. 2020년 7월에 출발해서 2021년 2월에 다 도착했죠. 중국,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나사.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착륙하는데 이 착륙이 얼마나 힘든 거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골프를 치시는데 쳐서 뉴욕에다가 홀인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우리는 항상 용서할 때 너무 간단하겠지만 많이 상상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학이죠. 결국은 저희가 이제 수학의 힘은 음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수학자는 이제 어떤 노트를 쓰면서 그 표현을 하잖아요. 악기 연주했을 때. 우주가 가장 그 수학적인 하나의 그 연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주 탐사 자체는 뭐냐면은 어떤 수백 페이지의 그 수학의 어떤 그 연주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움직임이 수학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젊은 학생들이나 많이 말하는 게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착륙하는 이제 사진이 있고요. 이 크기가 뭐냐면 한 밀리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900km를 넘는 이거를 그 먼 거리에 보낸다는 게 상당한 그 과학적인 기술이 있지 않고서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화성은 이제 색깔에 입혀놓은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사 과학자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했지만 글을 쓰신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생명의 흔적을 찾고 싶어 하거든요. 이 빨간색은 좀 고지됩니다. 그리고 녹색과 이 파란색은 저지되거든요. 과거의 착륙선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어느 색깔이 있죠? 그 녹색과 그 파란색 있잖아요. 결국 이제 만약에 과거에 생명의 흔적이 있다면 물과 바람에서 그 저지대에 다 그 축적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다 대부분이 녹색과 파란색이 되고 향후 우리가 또 하나 보낸다면 분명히 또 저지대로 갈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번에 간 마르스 2020 퍼스널스 오버를 착륙 선정하는데 저희가 보다 5년 정도 고민한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추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착륙지가 중요한 게 그거 결정돼야지만 그 다음에는 기계를 어떻게 제작돼야 될지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다 알게 되죠. 예. 왜냐하면 지역마다 필요한 그런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이 착륙지 선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펄스메스 오버가 다니는 이곳은 어디냐면 옛날에 그 몇십억 년 전 호수에 미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건 만약에 어떤 생명 흔적이 있다면 바로 이 호수의 밑바닥에 다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녹색인데 그 로버가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샘플을 몇십 개를 수집해서 갖고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작년에 인류의 그 상당히 그 핵기능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듯이 1903년 우리가 잘 아는 그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 그 동력을 이용해서 날랐죠. 그것이 이제 역사적인 일인데 2021년 4월에 1년 전에요. 인류가 최초 다른 행성에서 동력에서 날랐습니다. 이건 상당히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이번에 펄스메스 오버가 간 이걸 보기 시면 이 로버가 같이 이제 날랐다는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 이번에는 그 로버가 다니면서 이게 한 표본은 이게 40% 정도에서 이제 모아올 겁니다. 모아오면 이제 향후 미션에서 이걸 이제 2027년대나 걷어서 같이 싸서 지구를 갖고 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토양을 갖고 온다면 뭐로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건강 점검하실 때 혈액을 피검사하면 다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양 가져면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과연 식물을 쓰는 나이트로젠이나 지수 같은 게 있는지 여러 가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피검사처럼 토양을 갖고 오려고 했죠. 그럼 아마 이게 어디가 떨어지냐면 아마 유타 정도 사막에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땅이 포성포성하니까 떨어질 때 그 충격 완화해서 아마 유타 정도 사막 정도 지금 결정되진 않은데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년대나 20년대 말에 이쪽으로 떨어질 겁니다.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화성 탐사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이제 여기 지금 캠파디 교수님이 그 칼텍 대학의 지질학자. 이분이 지금 펄스를 돌고 탐사의 총책이시거든요. 그 신기하죠? 지질학자가 총책이신 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마상에 지금 갖고 있는 게 그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이게 뭐냐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갖고 있는 건데, 초기 지구에서 갖고 이제 미생물들은 이제 화석이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그 조그만 분필통 같은 게 그게 그 샘플을 거둔 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빼가지고 이런 종류의 어떤 생명이 흐져 있는 유기물이 난다면 저희는 이제 아는 거죠. 아, 생명이 뭐 지구에만 있지 않다는 그런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또 아는 건 뭐냐면 이런 생명의 흔적이 나지 않는다면 더 놀라게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화성은 지구와 상당히 비슷한 환경이 있거든요. 근데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생명이 존재하는 그 환경만으로는 생명이 존재하기는 뭔가 더 필요하다는 또 놀라운 결과를 보여죠. 우리가 그래서 생명의 흔적이 통해서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대 저희는 이제 인간 탐사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달 탐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부터 화성 인간 탐사에 착륙을 준비하게 됐는데, 제가 2015년부터 나사가 처음으로 인간 착륙지를 선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과거에 아폴로 미션 같은 게 여러 군데 가까운 데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멀기 때문에 장비를 먼저 다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결정하면 거기로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려면 또 인간이 거주해야 되니까 물이 있는지, 토양이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건지, 건축 자료는 있는지, 과학적 탐사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 그래서 수십 개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만족하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왜 나사는 이렇게 매년 24 빌리언 달러, 왜 그 수많은 자금을,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이런 일을 해나갔지? 할 때 저희 인류에게 상당히 미치는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인류가 봤을 때 이제 그 인류학에서 이제 아웃 오브 아프리카, 이제 인류가 몇십만 년 전 초기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나갔다는 이제 확대됐다는 그런, 저희가 이제 그런 논리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21세기에는 결국 이제 아웃 오브 얼스의 그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컨스탄틴 칠라우스키라고 이분이 지구가 상당히 우리에게 인류에게 보니까 이제 유아기처럼 우리를 잘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는 계속 머물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제 100년 전에 벌써 아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에 몇만 년 전 우리 후손들이, 저희 조상들 21세기에 사는 우리 선조들 봤을 때 위대한 선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드디어 21세기에 우리 조상님들께서 굳이 지구에만 머물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인식하시고 나가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저희를 아마 역사적 위대한 조상으로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사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어떤 죽은 행성을 역학을 해서 다시 살리려는 그런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자기장이 무너져서 이렇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을 인조로 만들어서 다시 지구화한다. 이것이 만약 성공하게 되면 수많은 그 죽은 행성과 같은 곳에 저희가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저희는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향후 1000년 뒤, 2000년 뒤 우리 후손들은 상당히 비슷한 걸 해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의 가장 큰 트렌드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엑소플래닛, 외계행성을 찾는 거 상당히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별들마다 그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별들은 태양인데 일정 거리가 떨어지면 그 표면에 수분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가 생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인 행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원리죠. 뜨거운 우리 태양보다 뜨거운 좀 멀리 있는 데서 있어야 수분이 존재하고, 우리 태양보다 좀 열도가 낮으면 또 가까운 데에 있는 곳이 표면에 수분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건 저 2019년 나사에서 이제 저와 이제 나사 이거 인공위성 이거 그 관측 그 망원경을 우주망에 만드는 과학자고 나사에 오신 분들한테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그 외계행성을 찾는지. 그래서 이제 인류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로스앤젤레스 사니까 한 만년 전 그 10,000 BC, 저 12,000년 전에 한번 로스앤젤레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로스앤젤레스는 타 뮤지엄이라고 있죠. 라브레 뮤지엄이면 거기 정말 이 맘모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탈 때문에 잘 보존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2,000년 우리 인류의 선조가 과연 오늘날의 저희의 삶, 지금 여러분과 장거리 이런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저희의 오늘날 삶, 2020년에 저희의 삶은 뭐냐면, 이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선조의 머릿속에는 저희 삶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전 세계 그 우주 탐사 이끄는 JPL, SpaceX, 보잉, 노스웨스트 그런 바로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건 과연 그러면 만 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과연 어떻게 살지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저희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왜 화성 탐사나 달 탐사가 중요한가? 우리 선조가 수만 년 전 불을 사용을 하고 농토를 하면서 저희에게 지금 현재 그런 문명사를 만드는 기초가 되셨죠. 물론 저희가 가장 가까운 저희에게는 도전이지만 화성 정도만까지 나간다면은 우리 후손들이 향후 우리가 지금 이거는 나사에서 찾아내는 행성들인데 엑소플라넷 지구 환경이 비슷한 환경이에요. 생명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인데 너무 지금 거리가 멀어서 못 가거든요. 이런 걸 알 수 있는 기초가 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보자. 달을 가고 화성 가고 하면은 후손들이 굳이 지구에만 머물지 않고 더 나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기초가 돼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주 탐사할 때 왜 해야 할지 할 때 스티븐 하킹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싶기 때문에 탐사를 한다. 물론 경제적 이유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본연의 자산은 항상 우리는 그렇게 호기심과 탐사라는 존재였다는 사실 그거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지금 저와 같이 이제 과 10년 동안 같이 일한 그 우주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저 맨 끝에 오른편에 계신 분은 그 마이클 파라쇼 이분이 몇 자리에서 가장 끝에 계신 분이 이소연 우주인하고 같이 훈련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 3월에 같이 저랑 지금 2달 전이죠. 2달 전에 같이 학생들에서 행사를 했는데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인들 같은 경우는 그 미래 사료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것이 결코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요. 바로 이제 어떤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겠죠. 상당히 나가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미래 후세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이 나사의 이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제 강의 참석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올해 저희가 테스트 플라이트로 그 우주인을 지금 달에 보여주기 전에 먼저 그 로켓을 한번 먼저 다녀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뭐 나사에 가시면 달루에 가서 이제 퍼스트 네임하고 라스트 네임하고 핀코드 한 1, 2, 3, 4, 5 정도 쓰시면 저처럼 이렇게 보링 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그 칩에 넣어서 달을 다녀오게 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꼭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 또 하나는 방법도 뭐냐면 두 번째 화성을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도 이제 가면은 말씀이시라고 이렇게 웹사이트에 치시면은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하시면은 이런 보딩 파스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이 2026년 7월로 되어 있네요. 출발이 4년 뒤에 출발하는데 그 마일리지도 많습니다. 그 어워드 포인팅 뭐 1.1 빌리언 마일스 막 있고 그래서 마일리지 상당히 높으니까 여러분 시도해 보시고 관심 있는 거 여러분에게 관심 있을 것 같아요. 퍼스피런스와 요번에 이제 필름 출연 전에 미국에서 한 300만 명이 오늘날까지 쌓이는데 대한민국에서는 26만 명 정도 쌓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북한에서도 7,370명이나 오늘까지 쌓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관심이 있다. 예, 북한에서도 지금 7,400여 명의 질문이 여기에 이제 이름을 보내셨다는 거. 그것도 상당히 관심 있는 저희가 관심사겠죠. 오늘날죠. 그래서 매일 지금 숫자가 변할 때는 제가 오늘 강의 오기 전에 바빠서 가장 업데이트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이것도 이제 나사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인데 여러분 사진을 넣으시면은 이런 것도 하면 상당히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관심이 증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가족들이나 가족 사진도 넣을 거기 때문에 이걸 꼭 오늘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관심이 있는 이제 여러 번째 우주 탐사가 한반도에서의 어떤 기회와 도전입니까? 거기서 한번 제 이제 입장을 한 달 동안 한번 고민해봤는데 제 입장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사가 찍은 이제 한반도의 지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본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떤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첫 번째 제가 보는 건 산판선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는 비무장지에 보면은 사실 이제 그 생태계가 사이거든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주로 본다면 저희가 한반도 DMZ 내에서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근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은 공성적으로 이제 어떤 남북한이 협력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에서 보면은 옛날에 고적지 같은데, 만약에 옛날에 고구려에 왕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시간이 져서 마음에 드는데 우주에서 보게 되면 그런 고적지 같은 거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은 예컨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코로나가 지금 북한에 상당히 많이 힘들고 있죠. 나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의 그 트랙을 그런 걸 우주선 인공위성에서 취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정 정보가 나면 어떻게 코로나가 확산되는지, 코로나 확산에 어떤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거를 우주 관찰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나중에 향후 코로나뿐만 아니라 향후에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그다음 또 뭐가 됐으면 우주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땅의 그 수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에 그 농작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도 인공위성에서 뭐 했으면 기관 산업의 어떤 길이라든지 도로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든지, 그 다음에 살리면서 어떤 병충해 확산하는지,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기후라든지 어떤 여러 면에서 서로 민간 차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주가 양국의 어떤 협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매년 중국에서 벌어오는 황사에 대한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온도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뭐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우주 관측에서 서로의 정보 교환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건 이제 우주 정거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럼 도전은 무엇인가? 우주 탐사를 하게 된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획득에서는 결국 이제 우주 자산을 통해서 이제 관찰해야 돼. 그러면 이제 상대국을 관측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상당히 불가능하죠. 그것이 힘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어떤 수행성 탐사한다면 결국 로켓 출시자 같은 게 결정했는데, 그거는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북미 간의 그 관계라든지 남북 간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이런 탐사들은 힘들겠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주 분야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40년대까지 JP 모르가에서 한 1트리언 달러의 그 규모를 커질 거로 예상하십니다. 향후 20년 동안. 기회가 많은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우주에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결국 관계 개선이 상당히 선제적인 조건이다. 그것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